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이진석입니다. 네, 우리 갑상선암 환우분들과 또 이렇게 갑상선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강의가 조금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이후에 어떤 관리들 또 혹은 재발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후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이제 국어사전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또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풀어보면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병을 치료한 후에 이제 재발이나 전이나 혹은 이제 생존율 등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나타내서 예후가 좋다라는 말은 치료가 더 가능한 부분이 더 많고 이후에 재발이나 전이가 적고 생존율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기 제가 몇 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병기이고요. 갑상선암에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병기라는 건 원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조합해서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생존율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5세 전후로 나눠서 55세 이전에는 원격전이 혹은 뭐 폐나 간이나 뭐 뼈나 이런 데에 전이가 있어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2기 정도이고요. 그 전에 그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는 임파선 전이가 있어도 이제 1기로 생각이 되고 55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4기까지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생존율하고는 생각보다 갑상선암은 이제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잘 죽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만큼 예후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작년에 나온 2021년 이제 암 등록 통계 사업인데요.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 갑상선암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2021년 한 해 동안만 3만 5천 명이 넘게 발생을 했고 실제로 전체 암 발생한 암 환자의 13%에 육박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또 생존율을 통계를 낸 걸 보시면 5년 생존율인데 최근에 5년 생존율들을 보시면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다 100%가 넘는 뭐 이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통계학적인 뭐 오류가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요 표가 나타내는 것은 현재 치료하고 있는 방식, 진료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잘 발견을 하고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지만 또 그만큼 이제 갑상선암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삶과 또 관리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제 뭐 그럼 예후가 좋다 나쁘다 하는데 갑상선암 중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예후에 속하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이 표는 사실 간단하게 나타난 표고요. 제가 보통 외래에서 이제 갑상선암 환자분들한테 보통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분암일수록 이제 조금 예후가 양호하고 이제 수질암, 저분암, 미분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분량해집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기준으로 이제 예후가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크기로만 따졌을 때는 뭐 1cm를 기준으로 두기는 하는데요. 성별은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이제 예후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병기는 당연히 이제 4기 쪽으로 갈수록 좋지 않고요. 위험군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군에서는 저위험군보다는 중간위험군, 중간위험군보다는 고위험군에서 예후가 조금 더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군 분류는 2015년 미국 그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가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위험군과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이 있고 저한테 와서 이제 수술 받거나 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갑상선 환자분들은 이 저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안쪽에만 이제 그 암이 있고 임파선 전이가 있어도 이제 5개 이하이면서 크기도 이제 0.2cm 미만인 경우에 해당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재발률을 나타내는데요. 재발률이 5%보다도 적다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기는 하지만 요 위에 보시면 고위험군처럼 유관적인 피막 침범이나 원격전이 이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든가
임파선의 전이가 된 게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큰 경우, 혹은 뭐 여기 뭐 터트 유전자가 돌연변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대 55%까지 또 이제 재발률이 올라가는 로 되어 있어서 갑상선암이 마냥 그냥 재발이 적은 암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대부분의 갑상선암의 재발은 국소 재발입니다. 국소 재발은 이제 수술을 받은 목 부위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많은 것이 목에 있는 이제 목 경부 쪽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재발과 전이가 생기고, 그 이제 수술 받은 이제 갑상선 부위나 이제 그 근처의 기도나 목 근육 쪽으로 재발이 생깁니다. 국소 재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 치료는 수술이지만, 다른 질병이 많아서 전신 마취가 조금 어려우신 환자분들이나 이미 수술을 한 세네 번을 진행을 했는데 재발한 암이 크기가 작고 이제 한 개 정도로 이제 재발한 경우, 또 수술하는 게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도 최근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떠올라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재발의 경우에는 원격전이 인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장기로 이제 멀리 전이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은 폐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뼈나 뇌, 뭐 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격 전이가 악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드리면, 갑상선 암은 굉장히 흔하면서 대부분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 후에는 다 자연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까지는,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참 수술까지 진료받으시기가 쉬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리고 그 수술 이후에 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되는 보조 치료나 이제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뭐 어떤 걸 보면서 재발을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일단 수술이 1차 치료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다 모든 암을 다 도려내고 끝내면 좋은데, 일부의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보조 치료를 좀 하시게 됩니다. 보이는 암 조직은 저희가 다 제거를 했으면, 이제 보조 치료들의 목적은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암세포의 소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갑상선 호르몬요법이라고 해서 저희 먹는 약,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같은 약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요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SH 억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인데요.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영어로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TS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하시면 TSH가 억제가 되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남아 있었던 그 암세포가 성장이 억제가 되고 원격 전이가 억제가 되면서 조금 더 독한 암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부족한 호르몬 보충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약을 먹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용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절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약 복용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후에는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좀 빈속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보조 치료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 혹은 동위원소 치료, 뭐 옥소 치료 같은 걸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사선 치료랑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 할 때 그 방사선 치료하는 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좀 다른 치료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한 환자 중에서 이제 수술 후에 최종 조직 검사 결과에서 조금 고위험군 환자분이나 아니면 중간위험군 중에서 일부 재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녀 암세포의 소멸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보였던 그 요오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사성 물질인 130일 요오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요 검은색 점들이 이제 갑상선 그 암 세포의
먹었던 그 약이 잘 가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갑상선 호르몬 요법이나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 외에도 이제 항암 치료나 외부 방사선 치료, 뭐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의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들으시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요런 치료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난치성 갑상선 암, 즉 뭐 저분암이나 미분암, 원격 전이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또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치료입니다. 굉장히 극소수지만 이 정도까지 간 이제 암인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체 갑상선 암 환자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요. 저희 외래 가실 때마다 이제 시행하는 피 검사랑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피 검사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두 가지를 좀 크게 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 이렇게 T3, 프리T4, TSH라는 것들을 보는데 얘네는 이제 갑상선의 기능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TSH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검사이고요. 여기 TG 혹은 TGAB라고 써 있는데 사이로글로불린 안티젠이나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에 대한 피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검사는 이제 재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검사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초음파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초음파에서 재발돼서 새로 보이는 혹 같은 게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CT나 PET, MRI 뭐 이런 것들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는 항상 진행하는 검사들은 아니고요. 이제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진행하는 검사들입니다. 이제 암 수치라고 알고 계시는 TG 혹은 TGAG 이렇게 써 있는 이제 수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사이로글로불린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요 수치는 암에서만 나오는 수치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 갑상선 조직하고 분화 갑상선 암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단백질인데요. 갑상선 전절제를 받으셨으면 일단 정상 갑상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암도 다 떼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 TG 수치가 아주 낮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데 수술 후에도 이게 계속해서 좀 높거나 아니면 계속 낮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은 이게 재발을 좀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요런 또 TG 수치를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절제만 하신 분들 혹은 이제 갑상선이 일부 남아 계신 분들이나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이제 애초에 높으신 분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은 수질암이나 미분암처럼 이제 분화가 좀 덜 된 암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 TG가 상승하는 것을 무조건 재발하고 연관 지을 수는 없고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진행한 후에 바로 한 검사에서는 일시적으로 보통 TG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TG 수치가 슬슬 올라가면 이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좀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상 검사에서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으면 일단은 안심하고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검사를 몇 번을 더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의사의 판단 하에 명확하게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게 없는데도 TG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거나 한다면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보조 치료와 이제 추적 관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갑상선 암을 수술하신 후에 이제 보조 치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의 소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 먹는 약입니다. 잘 먹어야지 재발률을 낮추실 수 있고요. 추적 관찰만 잘 해도 우리가 재발 발견이 굉장히 용이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은 잘 드시고 병원은 빠지지 말고 잘 오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리 갑상선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영양 관리인데요. 조금 이제 주제를 가볍게 갖고 가보겠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외래 오신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나요? 뭘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뭘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암에 한정해서는 특별하게 좋은 음식도 없고 특별하게 가려야 할 음식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지만은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쯤 다닐 때 뭐 실과나 가정 그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인데 그만큼 이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건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잘 아시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상식선에서 드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상식적인 거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더 이제 몸에 좋지 않아도 맛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자극적인 거 위주로 드시는데 이제 암에 걸리셨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본인의 몸을 챙기시는 그런 노력은 있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남녀 불문하고 수술 후에 이제 한 달 정도쯤 지나시면은 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술하고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안 좋은 거는 본인들도 다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흡연하고 여기 보시면 흡연하고 음주가 갑상선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에 좋은 것만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굳이 안 좋은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환자분들께는 맥주 한 잔 정도는 이제 좀 주변에서 권유가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드시라고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이제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런 상황들은 꼭 피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거 먹어도 되냐? 이제 뭐 그런 해조류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드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술과 갑상선암 수술 후에 그 재발과 요오드 섭취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오드 제한 시기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기 전 한 2주 전부터는 요오드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요오드가 몸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은 요오드를 제한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다시마환이나 뭐 이런 것, 그 다시마즙 같은 거를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100g당 이제 요오드가 이제 함유된 게 다 마른 다시마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제 또뭐 마른 미역이나 김, 파래 같은 해조류가 가장 많고 뭐 멸치나 뭐 소고기, 꽁치, 우유 같은 것도 많은데요. 성인 일일 권장 요오드 섭취량이 150입니다. 150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나라 하루 평균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시고 드시는 분들 평균이 41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시던 대로만 드셔도 권장 섭취량의 3배 가까이 드시고 계시는 상태여서 굳이 다시마 환이나 즙같이 어떤 그런 농축된 것들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암하고는 갑상선 암하고는 이제 요오드가 상관이 없는데 갑상선 반절제나 이제 일부 절제를 하신 분들 중에서 갑상선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과한 요오드 섭취를 하면 오히려 이제 갑상선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오드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꼭 먹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류나 이제 유제품에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요오드 부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먹는 천일염에도 요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써서 드실 필요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제 어떤 엑기스들을 통해서 과잉 섭취한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염 같은 걸 통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셀레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셀레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길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뭔가 근거가 나온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갑상선암과 셀레늄과의 어떤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는 아무것도 없고요. 갑상선 염증과 셀레늄은 좀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들은 있습니다. 또 셀레늄이라는 그 원소 자체가 굉장히 미량으로 우리 몸에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좀 이제 우리 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성 호르몬으로의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셀레늄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량을 드시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브라질너트가 셀레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함량이 좀 많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 브라질너트에 셀레늄이 많아서 보통 이제 2알 정도만 하루에 2알 정도만 드시는 게 딱 적정량인데 4알만 넘어가도 과량이 되고요. 10알을 넘어가면 오히려 셀레늄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게 생각보다 약도 아니고 이게 한번 또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까놓으면 계속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드시는 것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내가 몸이 너무 허하니까 뭐 한약이나 뭐 홍삼, 뭐 인삼 달인 거, 상황버섯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 건강보조식품들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드셔도 됩니다. 네, 뭐 거의 뭐 저기 상처가 나을 때쯤부터 해서는 뭘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한 가지는 원래부터 간이나 신장에 조금 약하신 분들, 뭐 그 독소 기능이 조금 약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좀 강하게 먹거나 안 맞게 먹는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뭐 뭐지 그 항암 뭐 마늘즙 같은 거, 뭐 베타글루칸 뭐 이런 거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이제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암 환자의 암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드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은 뭐 드시면 몸에 좋아지고 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뭐 재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지방 식이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 항상 저지방 식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지방 식이는 일반적인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한테는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이제 측경부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특히 이제 좌측 측경부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 범위에 저희가 흉관이라고 굵은 임파선이자 하나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 쪽에서 이제 임파선 누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맞고요.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수술 직후부터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지방식이 혹은 뭐 무지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뭐 고기나 기름기를 이제 멀리하는 건 아니고요. 뭐 흰살 생선이나 이제 삶거나 찐 고기 같은 것도 다 드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크림은 절대 안 되고 우유도 뭐 이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가 있긴 있는데요. 수가 워낙 빨라서인지 이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드셔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누출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유 종류는 한 1, 2주 정도는 그냥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술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셀 가능성이 있는지 그 유미액 누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수술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은 이제 영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좀 몸에 좋은 운동이 있냐 아니면 막 내가 너무 이제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외래 오시는 분들 수술 직후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봤는데요.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통증 너무 아프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또 이제 수술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깨랑 목 뒤에까지 근육통 같이 통증이 좀 심하다. 또 수술 부위 주변에 감각이 이상하고 이제 4살 같지 않은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뭐 음식물 삼키실 때 불편하고 살에도 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통증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고요. 수술 부위 통증은 진짜 수술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칼로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조직 손상에 의한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이제 아프신 경우가 일반적으로 아프신 거고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확 좋아집니다. 어깨나 목 뒤에 이제 결리는 듯한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베개 같은 걸 저희가 어깨에 받치고 수술을 하고 로봇 수술 뭐 겨드랑이 로봇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팔을 또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수술 자세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 자세로 인한 일명 이제 근육통 같은 걸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근육통들이 생겨도 혹은 이제 목 부위 이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생겨도 한 주에서 두 주 사이에는 대부분 다 좋아지십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힘을 주거나 움직이실 때 또는 기침하거나 음식물 삼킬 때 이런 게 좀 느껴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마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건데 수술하고 나면 그 여기 보면 한랭 치료라고 멋있는 단어로 써놨지만 그냥 저희 냉찜질합니다. 그래서 얼음팩 같은 걸 좀 대고 하는데요. 염증 반응 때문에 붓고 열감이 생긴 것들을 좀 얼음 찜질을 해주면서 이제 좀 가라앉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수술하시고 나면 또 수술 부위가 감각이 잘 없다 보니까 한번 얼음찜질 한다고 올려놓은 아이스팩을 막 1시간씩 데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여기 한랭 손상이라고 동상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이제 얼음팩을 수건으로 싸셔서 한 부위당 한 15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수술 부위 쪽으로 해서 뭐 온열 치료, 막 좀 따뜻한 거 대시고 적외선이나 초음파 치료 같은 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얘는 오히려 아직 염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수술 부위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 증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하고 4살 같지 않은 느낌이 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두 가지로 대부분은 감각 저하, 이제 4살 같지 않은 느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조금 지나면은 감각이 과민해져서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따갑고 간질거리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피부 쪽에 있는 그 피부 감각 신경들이 좀 손상이 수술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짧게는 수주에서 이제 많게는 수개월이 걸려야지 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주 정도는 보통은 참으시는데 한 달이 넘어가시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감각이 돌아오시거나 옛날과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감각에 적응을 새로 생긴 감각에 좀 적응을 하셔서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이제 탈감작 치료라고 많이 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좀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막 여기가 4살 같지 않거나 아니면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따갑고 해서 안 건드리시는데 자꾸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꾹꾹 누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이제 수술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 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살짝 문지르는 정도나, 부드러운 이제 브러쉬나 이제 까끌까끌한 샤워볼 같은 걸로 오히려 좀 자극을 주시는 게 조금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붓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피가 나거나 혹은 안에 이제 염증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균 때문에 생긴 삼출액 때문에 이제 확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수술하고 나서 한 주 혹은 2주가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좀 수술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도 좀 살짝 이렇게 부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이제 그쪽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를 하면서 림프액 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좀 부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는 다 좋아지기는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술 부위에 좀 아까 한랭 치료, 우리 얼음팩 찜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도수 림프 마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이나 이제 병원 사이트를 찾아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런 림프 부종을 위한 마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면서, 이제 목 부위 수술하신 분들은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이제 확실히 좀 림프액 순환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목과 이제 어깨 쪽의 관절 스트레칭을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수술하고 나면은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정말 수술한 다음 날이나 그 뭐 이후 그 다음 날쯤, 그러니까 가능한 좀 빨리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목 쪽에 수술을 하셨어도 이제 요 정도로 움직이시는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너무 안 하시면은 이제 수술 부위가 나중에 이제 유착이 더 심해지거나 어깨나 등 쪽에 결리는 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다 수술 잘 해주실 거고, 이것 때문에 피 안 나게 해주실 거니까 수술하시고 당일날은 조금 쉬시고, 가능하시면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 더 움직이시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욕심껏 또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뚝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뭐 이렇게 막 붓거나 뭐 아니면은 뭐 통증이 점점 증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얼음팩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가볍게 압박한 후에 이제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시든 뭐 해당 의료진하고 빨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아픈 것도 이제 다 좋아지고 뭐 이제 뭐 불안한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근데 많이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는 이제 홀로 있다라는 그런 외로움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EBS에서 방송된 장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도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지 않냐, 다 괜찮지 않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수술만 받으면 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어디서 이렇게 두들겨 맞거나 하면 겉으로 티가 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티도 안 나고 하니까 참 환자만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암 환자여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마치 좀 죄 지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상선암이 마냥 착한 암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에 다 재발 및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우리 의료진과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상선암을 함께 우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따로 댓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